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다라는 게 여러 지표들 통해서 이제 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지요. 이제 중요한 건 언제쯤 이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느냐, 또 경기 침체 우리가 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왠지 오늘 나온 두 분이 여기에 대한 솔루션 들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철진 평론가님, 지난주에 거제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거기 네. 조선소에 잘 다녀왔고요. 또 조선소의 또 활기를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거제도 다녀오셨는데 뭐라도 좀 안 들고 오셨어요? 거제 멸치라도 좀 들고 오시지. 제가 하루 거제 조선소를 갔다가 밤에 오느라고 네. 제가 거제를 갔다 왔는지 아니면 강남을 갔다 왔는지 모를 정도여서 당일로 다녀오셨군요. 다음번에 네. 멸치는 꼭 멸치라도 좀 들고 와주시고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님 지금 자리 비우신 동안에 코스피가 어느덧 찔끔찔끔 올라서 2,500 지금 가까이 다가왔거든요. 뭐 코스닥도 쉼없이 계속 올라서 코스닥은 뭐 더 많이 올랐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의 장세를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 방송 많이 보신 분 알겠지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경기와는 상관없이 자산 가격에 이제 버블이 끼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의 조건이 크게 두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는 달러 약세였고요. 두 번째는 국채 금리의 급격한 하락이었고 조금 이따 얘기할 유가 상승은 플러스 알파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어느덧 이 달러 인덱스가 10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대까지 깨지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제 기조적인 약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나오게 되는 이 달러 버블에 대한 조건 하나가 갖춰졌다는 거고요. 또 어제 오늘 간밤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죠. 이제 네. 3.3대까지 떨어졌는데 요 3에서 3.2 요 라인까지도 또 깨지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꽤 빨리 먼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그림이 딱 언제냐? 2007년 때 그림. 그때 한번 또 말씀드렸었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완전히 떨어지면서 네. 나왔던 신흥국의 자산 버블. 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일단 준비는 진행되고 있다. 근데 마지막 언제 주가가 쏘기를 시작할 건가? 거기에 대한 대기 중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버블이 단기적으로 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연장선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미국과 일본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만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평론가님. 네,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좀 우려의 벽을 타고서 역시나 격언처럼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우리가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금융시장 쪽에서 그동안 이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당히 더 많은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들은 다 좀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좀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관들에서 일부 이제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여 가지고서 증시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 어제 이제 전체 거래량의 50%가 공매도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게 그 해외 교환사채 발행한 거 2조 원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서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요거를 단순히 이제 이럴 때 해지 차원에서 일부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발행량의 거의 한 절반 정도 네. 가까이가 저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해지 물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갑자기 업황을 굉장히 뭐 회사를 나쁘게 봐가지고서 네. 일어나는 그런 공매도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제 금융 쪽으로 기술 쪽으로 이렇게 원래 그 우리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이걸 통해 가지고서 큰 이익이 나지 않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또 외국에 또 자금을 크게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작은 기회들을 모아 가지고서 또 수익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역시나 그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될 텐데 예. 여기에서부터 해서 반도체 쪽이 과연 업황이 정말로 2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돌아설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뭐 제일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문제를 놓고 지금 대혼란입니다. 지금 일자리 지표가 뭐 굉장히 꺾이고 있고,
여기에 뭐 또 PC 물가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유가는 또 오르고 있고 이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거냐 올리는 거냐 뭐 말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월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도 갈리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진단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엊그제 나왔었던 유가 급등, 유가 폭등만 없었다면 네. 그 전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를 우선 일단은 보니까 전월 대비보다 그러면은 작년 돌아보면 4, 5, 6, 7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대비 물가는 상당히 안정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 그것을 빌미로 연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펼쳐지고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느닷없이 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재료가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할 부분이고 연준도 숙제로 남아 있을 텐데요. 제가 늘 제시하는 게 WTI 기준으로 80달러대라는 선이 국제 유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작년 1월에 전쟁과 함께 우리가 인플레 했었던 출발점이 요 78달러에서 80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으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라 하더라도 유가의 부분들이 늘 남아서 물가를 안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에 하나 90달러, 100달러 간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는 이 물가도 드라마틱하게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네. 요 변수가 나오니까 당장 어제 제임스 블라드 센트루이스 총재도 와 이러면은 연준도 더 세게 올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좀 이따 얘기를 풀어가면서 하겠지만 네. 저는 어떤 모양새를 그리냐면 물가가 잡히면서 마치 그걸 보고 주식이 골디락스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그것도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잖아요. 네. 그 인플레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자산 버블로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막 유가 상승이 나오면서 와 이제 연준이 또 금리 올릴 거야. 이제 물가가 또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폈으니까 이제 주식 못 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 유가가 다시 올라서 진짜 찐 물가 상승, 찐 인플레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자산 버블 쪽은 훨씬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일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나왔던 유가 상승을 악재라고는 그러니까 주식 차원에서 경기 차원에서는 힘들겠지만 네. 주식 차원에서만 본다면 악재라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정광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지금 자산 시장이나 아니면은 경기나 가는 경로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느 한 방향이 좋다라는 그런 단순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증시가 아니라 가령 인플레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가 좀 많이 또 낮아질 만한 게 나오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바로 오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우려가 들고요. 네. 그 상황 사이에는 또 금융 안정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것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저는 뭐 모든 측면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에 그동안의 박스권이었던 70에서 80, 근데 그 하방인 70을 깨고 내려가서 60불 중반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고 기업 이익 추정치가 중요한데 네. 근데 기업 이익 추정치 중에서 미국의 기준으로요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더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인플레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유가가 무조건 낮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래버리면은 반대급부로 어딘가에서는 이익 추정치가 급락하게 되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반대로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히 버틸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유가가 한 이제 과거에 보여줬었던 뭐 한 70에서 80불 정도 뭐 그보다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 수준이 와주는 거를 일단 연준은 그 다음에 시장도 제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80을 다시 넘어갔지만은 시장은 보면은 별로 그렇게 겁은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연준이 생각하는 수준인지 어쨌거나 조금 내려왔잖아요.
네네. 네. 간밤에 이제 또 주식시장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원래 연준에서 바랬던 거는 일자리가 너무너무 타이트한데 그 타이트함이 좀 가셔야 인플레이션도 그러니까는 그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네. 서비스업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이 그로 인해 가지고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잡힐 수 있겠다. 그러지 않으면 인플레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좀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간밤에는 이제 구인 숫자 자체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고용 쪽이 좀 이렇게 식어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잠시 올랐다가 그 뒤에는 사실 다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또 낮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고용 데이터를 보고서 왜 하느냐 하면은요.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은 뭐 GDP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는데 실업이 많이 증가하면 반드시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많이 증가하면 그러면은 내가 받는 월급이 없어지니까는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급격하게 미국의 경기가 나빠졌었던 과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고용 데이터가 조금 하회하는 건 괜찮은데 또 많이 하회하면 침체 걱정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좀 길게 제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간밤에 나왔던 데이터는 아마도 연준이 가장 바라는 데이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요? 왜냐하면 지금의 고용시장은 독특합니다. 과거의 고용시장하고 다르게 이제 그 일자리를 찾고 있는 네. 사람 과거에는 2명당 하나의 일자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안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반대가 되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에게 일자리가 2개가 열려 있습니다. 서로 더 좋은 조건을.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런 상황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이고 파월 의장이나 하고 이제 골드만에서도 얘기를 했던 하나의 가설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경제가 인플레를 잡을 정도로 좀 냉각이 되려면 실업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구인도 좀 줄어들겠죠. 숫자가 구체적으로 보면 구인은 한 100에서 200만 개, 그다음에 실업자는 300에서 500만 명이 늘어나야지 이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침체가 와서. 네. 근데 이번은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구인이 그 이제 실업자 대비해서 한 700만 개가 높았거든요. 그러니 구인이 5, 600만 개 낮아지고 실업자는 100만 명만 늘어나도 이번에 이 열기가 잡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어떠냐 하면은요. 실업자가 23만 명 증가하는 동안에요. 바닥 대비해서요. 구인은 210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게 말이 될까 가설을 세웠던 게 일단은 그렇게 가설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으니 연준이 좋아할 만한 숫자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정광훈 대표님은 무슨 AI예요? 어떻게 숫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한번 적어놨습니다. 챗GPT랑 한번 싸움을 한번 붙여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어쨌거나 이게 뭐 경기 침체가 꺾여야 된다, 경기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경기 꺾이니까 또 꺾이는 대로 또 걱정이다 이러고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싶긴 한데.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잘 알겠는데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은 금리를 내리니까 증시에 좋은 게 아니냐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월가에서는 10분 중에 7분 정도는 오히려 증시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는 그 한다는 자체가 이미 시장, 그것도 마지막에 어떤 최고의 리더인 중앙은행에서 시인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주식은 아마 그 전에 많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호재라고 보는 것은 아닌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높은 금리 인상 상황에서 이 동결 구간, 네. 동결에서 그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인하 구간, 요때 우리가 베팅을 하고 여기에서 시세를 먹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뭐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게 악재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행이다. 이 사람도 아직은 경기를 짱짱하다고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금리 인하를 오히려 비관론으로 받아보는 월가에서 좀 나뉘던데요. 그런 쪽에 속해서 마치 금리 인하를 해야 주식이 뭐 숨통이 트이고 잘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쪽에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뭐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인하될 거라는 전망들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보실 때 앞으로 금리가 뭐 빨리 인하가 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뭐 전망들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정 대표님. 예. 네, 저는 일단 뭐 시장별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인플레가 낮으면서도 그 다음에 경기를 조금 더 부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가령 뭐 한국,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생각보다 연내 아마 하반기에 인하도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경기에 달린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가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연내 인하는 필요가 없는 것일 거고요. 근데 조금 이게 좀 둔화가 생각보다 가속도를 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인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그렇게 좀 시장별로 나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저는 이제 연준의 말 이런 거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믿는 부분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부분입니다. 저는 연내에는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 동결 구간 이때 시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그게 뭐 버블이든 뭐든 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뭐 내년쯤에나 저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데도. 예. 네. 하고 그래야 막지 이미 여기서 금리 인하 카드를 써버리면 네. 그때는 시장은 이미 침체를 다 먼저 반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네. 주식시장은. 예. 지금 연준의 영향력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다. 정광훈 대표님 이런 말씀 항상 하셨는데 지금 증시에서 봐야 되는 건 경기겠죠, 역시? 금리가 네,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러니까 사실 네, 모든 말씀하세요. 것들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지금은 아주 복합적으로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중요하고 경기도 중요하고 금융 안정도 중요하고 한데 작년은 생각해 보시면은 연준에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서 높은 보폭으로 금리를 마구 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최고 중요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막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금리 많이 올려놓으니 몇몇 은행들은 파산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그렇게 쓴 정책에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경제나 금융 안정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는 지금 이제 1분기 미국 기준으로는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금융사들이 보통 앞쪽에 좀 그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금융사들 지난 1분기 변동성 정말로 심했었는데 네. 그 속에서 혹시나 또 실수를 저지른 곳들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뭔가 도움이 필요한 데가 혹시나 또 나오게 돼 있지 않을지 지금으로 봐가지고선 아직은 뭐 시장에 그런 교란 요인이 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금 사정으로 봐서는 네. 그걸 한번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들의 경우에 이제 그 사이클이 굉장히 경기가 나빠질 때는 재고를 많이 줄여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할인해서 판매를 하니까는 기업의 마진율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소매업체는 한 3개 분기 전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크론 보면은 B2B 업체도 이번 분기부터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재고를 줄여 나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고가 좀 적정 수준으로 줄어드는 걸로 만약 이번 분기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경제가 조금 좋아질 때에 본격적으로 이제 할인을 안 하고 정상가로도 팔 수 있는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서 실적 추정치가 낮아져 왔는데 그 부분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힌트를 찾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4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얼중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어 죽는 한 있어도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또 뭐 미국 주식에 미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요즘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대세가 아니라 신흥국이 대세가 될 거다. 전문가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가 맞다고 보세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하여간 그 포인트가 역시 달러 인덱스 100 깨지는 뭐 여기가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보면 미국이 한번 달리고 나고요. 네. 지금 주식이라는 게 잘 보면 좀 공평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 시세를 한번 주면 그 다음 레벨에서는 미국 외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 시세를 한번 또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미국을 줬다가 신흥국을 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미국들은 시세가 한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은 달러 약세를 필두로 한 달러 자금의 유출인 거죠. 네. 이 돈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 밖으로 벗어 나오게 될 거고요. 전 여기 혜택은 역시 큰 틀에선 중국일 것이고 여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뭐 아직까지 여기서 달러가 또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진짜 달러 인덱스가 100 깨지는 것까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저는 그 다음에 나올 턴은 이제 신흥국과
비미국 주식에서 한 번 정도 시세를 주는 턴이 이번에는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광훈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미국보다 신흥국? 네,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뭐 다들 좀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증시가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을 할 때 보게 되면 신흥국이 더 빠진 감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도 당시에 이제 나스닥 이런 데 더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상승할 때에는 좀 심정적으로 그런 것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더 빠졌는데 오를 때라도 조금 더 해줘야 그런 데서라도 키 맞추기를 좀 해줘야 우리가 벌충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키 자체는 중국이 들고 있는데 저는 좀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면 중국이 사실 작년 3월 말부터가 해가지고서 상해 대봉쇄가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4월부터 급속히 나쁘게 나왔었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지금 또 1년이 지나 4월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할 때에는 너무나 아팠지만은 반대로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라는 베이스 효과를 이제 우리가 고려했었을 때는 4월부터는 작은 호재가 나와도 그쪽에서는 크게 좀 숫자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발로 해가지고서 뭐 우리로 치면은 수출이 좀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든지 뭐 그런 쪽에 아니면 시클리컬 기업들이 좀 이제 재고를 다시 중국이 조금 주문을 내게 되면은 좋은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초과적인 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중국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중국이 뭐 경제 성장률 올해 뭐 5% 목표 제시를 하기도 했고 부양책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견제도 좀 심한 것 같고 말이죠. 중국 경제 괜찮게 보세요? 저는 괜찮게 보고요. 네. 마지막 퍼즐 하나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맞춰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이제 위안화 강세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뭐 중국 리오프닝주, 중국 뭐 관련 수혜주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맞지만 그거의 출발점에는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위안화 강세인데 지금 보면 위안화 원달러가 이 달러 인덱스랑 싱크가 안 맞아요. 이 달러 인덱스가 100일이라면은 원달러가 미니멈 1260원, 1250원대, 달러 위안도 거의 6.5선은 와야 되는데 지금 달러 위안 6.9에 있고 우리 원달러는 1310원대 지금 계속 여기 그러니까 지금 원하고 위안이 달러 대비 지금 강세를 못 펼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약간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뭐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제 신호가 나오면 위안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되고 네. 이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의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네. 그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지금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중국 관련한 리오프닝 수혜주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고 중국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위안화 강세가 저는 키포인트다라고 해서 적어도 6.5 레벨까지도 6.9, 막 6.8 쭉 떨어진 요 선. 그게 굉장히 저는 지표상 신호라고 보고 있고 우리 원달러는 결국 무역 부분입니다. 정 대표께서도 이제 무역을 이야기했는데 네. 결국 지금 상황에서 가시적으로는 신호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할 만한 신호를. 저는 그게 지금 12개월, 1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어떤 식으로든 포장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4월 이제 1일부터 10일, 1일부터 20일 요 통계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 나온 4월에 무역 수지 부분에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때가 트리거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서 1차 좀 기대하는 게 1일부터 10일까지 나올 때 무역, 그다음에 1일부터 20일 때 4월 20일, 그러니까 21일 날 나오겠죠, 그 통계가. 그 수준에서 좀 의미 있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나오면서 원화 강세가 나오고 그때가 한번 치고 가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요게 지금 달러랑 안 맞는다. 네. 요게 키높이를 맞추는 순간이 이제 좀 폭발하는 그 타이밍이다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환율은 위안도 거의, 그렇고 우리도 좀 안 떨어지고 이상하죠.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확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때가 저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달러 갖고 계신 분들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철 그러나 이제 평론가님 투신 자판이라고요. 네. 네. 투자는 신중하게.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보통 이제 성장을 하면은 뭐 우리 리오프닝주도 막 뜨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연계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조금 이게 안 맞지 않냐? 뭐 구조적으로 뭐가 달라진 거 없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실제 숫자로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좀 우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죠. 중국 쪽으로 대중 수출이 우리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중국이 정말 구조적으로 우리 거에서 탈피해 나가는 그런 구조 변화가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작년부터 있었던 아주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에 따른 영향으로 단순히 경기에 따른 영향이 준 것이냐 네. 이것인데요. 저는 후자 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 그 숫자가 왜 올라오지 않느냐라고 하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좀 재고 조정이 중국 내에서도 필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한 3개월 정도 리오프닝을 실행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이제 동행 데이터들은 아니지만은 선행 데이터들의 급격한 상승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경기 선행 데이터가 확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서 생산이나 소비와 같은 동행 데이터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이 상승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바랬었던 우리 물건을 좀 더 사주고 수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아 이것이 정말로 그냥 경기에 따른 영향이었구나라는 게 이제는 좀 확인되는 과정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리오프닝주 항상 얘기하면서 이렇게 속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최근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 치솟으니까 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 UBS가 또 유가 전망을 내는 거 보니까 6월 되면은 $100 넘어갈 거다 배럴당. 이게 물론 이제 WTI가 아니라 브렌트유 브렌트유. 예, 네. 기준으로 한 건데 $100 진짜 넘을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시기는 제가 맞추지 못하겠지만은 네. 저는 유가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 그러니까 롱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80 WTI로는 넘어왔는데 네. 뭐 저는 $100 혹은 그 이상을 뭐 갈 것이라고 다시 보고 있고요. $100 넘어서 더 갈 수도 있다. 예, 그게 네. 경기가 좋아서 어떤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유가가 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네. 첫 번째 요소는 뭐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제 달러 약세인 거죠. 예, 달러 약세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엊그제도 나왔지만 이제 오펙 플러스 등의 산유국들이 저는 대대적인 전쟁을 또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보면 미국 팀과 러시아 팀 네. 나뉘었잖아요. 네. 러시아 팀에는 중국이 들어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디에 갈 것이냐 이쪽에 갖다 붙었습니다. 네. 게다가 시진핑의 일종의 자기가 뭐 소개팅을 했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을 자기가 중재를 해서 이쪽으로 다 끌어들인 겁니다. 네. 이 미국 팀에 갖고 있는 건 달러고요. 비미국 팀, 러시아 팀, 중국 팀이 갖고 있는 건 원자재고 1차 작년에 한번 대결이 붙었고 이제 2차전이 붙게 될 텐데 저는 이번에는 이쪽에 원자재 팀의 압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뭐 감산도 이번에 러시아 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150만 배럴이잖아요. 앞서 200만 배럴, 150만 배럴. 여차하면 또 감산을 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의 시대 종말에 산유국들이 정말 무자비한 마지막 이윤을 뽑아먹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고 네. 이게 과거의 미국이라면은 전화 한 통으로 제압을 했을 텐데 네. 지금 사우디 하나도 통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는 언제나 튀어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100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인플레가 나왔을 때 연준이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그걸 못 맞설 것 같아요. 네, 그게 마지막에 퍼즐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틀리려면 연준이 당당하게 당당하게 금리 인상으로 치고 나간다면 네. 뭐 다시 시장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걸 외면하면서 저는 뭐 다시 한 번 더 버블은 키우지 않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진 평론가님이 연내 금리 뭐 인하하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정광훈 대표님은요, 이 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유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작년에 이제 200만 배럴을 감산을 이야기할 때 네. 그때 좀 많은 힌트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역대급의 감산을 또 추가로 발표를 하면서 보게 되면 당시 이제 나이지리아 석유 장관인가의 코멘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재정 유가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산유국들이 예산안을 짤 때 유가가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가정을 하고서 1년 예산안을 짰다라고 하는 거를 한 80불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갑자기 유가가 막 70불을 깨고 내려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서는 이게 예산안에 짜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목표란 일단 80불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저는 첫 번째 의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조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물론 뭐 이거는 예상을 제가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근데 당장의 눈앞에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과제라고 한다면은 한 80불 정도를 좀 지켜가지고서 재정 유가를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거고, 근데 또 반대 쪽에서는 이제 미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플레가 너무 높아지는 거를 또 많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가 이렇게 80불만 넘어가면 또 여러 가지들 조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힘의 대결이 균형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뭐 역시나 이번에 다시 이제 박스를 뚫고 내려갔다 다시 박스를 살짝 뚫고 올라갔는데 저는 계속해서 좀 박스를 유지를 하는 걸로 유가가 당분간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확실하게 금융 불안정이든 아니면은 뭐 경기에 대한 부분이든 방향성이 나오고 나면 유가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 다 뭐 결론을 다르게 내리시긴 했지만은 뭐 미국과 이 중국 이쪽 간의 어떤 대립 구도 이게 어떻게 되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똑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유가 얘기 잠깐 하다가 우리 또 요즘에 최근에 또 등장한 이슈가 있어요. 한전채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다시 걱정할 수준인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1분기에 보니까 지금 한전채 발행량이 8조 원. 이게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7%나 불어났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올리는 걸 마음대로 못 하다 보니까 한전이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좀 메우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작년에 이거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그 신용 경색이 있었던 그 문제 또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회사채 발행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는 것 같거든요. 걱정할 만한 수준인가요? 현재로서는 걱정할 만하죠. 우리 시중에 돈은 쉽게 생각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돈들이 뭐 이자를 따먹으러 돌아다닐 텐데 한전채 같은 우량하면서도 절대 안 망하는데 이자도 이렇게 짱짱하게 준다라고 하면 돈은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에 보면은 거의 매달 몰리는 돈이 3조, 4조, 3월에는 5조 원 이상의 돈이 한전채로 갔어요. 그러면은 돈은 일정한데 다 한전채로 가면 나머지 쪽의 회사채 시장은 다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금리를 더 높여야 되고 자금 조달이 일어나고 한전 외에 다 망하고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실은 요번에 저는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을 올려놓고 갔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어쨌든 정부도 뭐 나름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동결을 하게 되면서 또 이 한전채가 완전히 뭐 블랙홀입니다. 자금을 더 빨아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글쎄요. 이게 참 진짜 왜곡 중에 왜곡이거든요. 저는 유보는 했지만 동결이라는 표현은 다행히 안 썼더라고요. 어느 정도 전기요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이나마 현실화 정도 노력들을 좀 나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또 민심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겁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한전채 어떻게 보세요? 걱정할 만한 수준인지.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 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거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치 대비 다행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전력 입장에서 지금 물가 부담 때문에 이거 지금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일부 인상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물가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일단 지금은 아니지만은 하반기로 뒤로 밀어놓고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 근데 다만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물가가 조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작년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을 때하고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세계 채권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3월에는 이제 그 편입이 불발이 됐었는데요. 근데 작년 9월달에 관찰 대상국에 올라갔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니까는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올해 9월달에 편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월 들어오는 자금이 몇 조 원이 될 겁니다. 그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수급이 개선이 되면은 한전채 발행하는 것이 작년만큼의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하반기에 있을 이런 좀 좋은 이벤트들이 기다리면서 일단 지금 버티기 그런 구도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눈 감았다 뜨면 달라져 있는 우리 시장, 우리 큰 그림 한번 두 분과
전망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준비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경주마 시그널 이어갑니다. 이분이 요즘 아주 시장 보는 눈이 명쾌하십니다. 이상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표님과 이제 네. 단독으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예. 뭐 혼자 둘이 나올 때보다 혼자 나온 게 더 나으시죠? 제가 요즘 몸이 좀 가벼워져 가지고요. 네. 쉽게 가볍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상준 차장님하고 둘이 할 때는 굉장히 좀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네. 별 말씀. 혼자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원전 단독 수출 얘기 좀 들어보죠. 원전 단독 수출이 네.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 한수원이 체코에 이제 원전 단독 수출하겠다 이 얘기를 미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미국에서 네. 비토를 놓은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 항상 우리가 원전에 대한 수출 얘기를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절차적인 의례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 달 정도에 대한 기간에 두고 대부분 다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미국 에너지부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네. 그에 따른 이유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우리가 상세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그럼 이 수온자력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대화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답변을 해버렸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한국형 원전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소송적인 부분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승소를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증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네. 이번에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정책들은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3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그 이후로 원전 관련주가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랠리를 펼쳤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신재생에 대한 부분을 예산들을 상당 부분 삭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원전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그리고요. 모 네네. 증권사 보고서에서요. 이 에코프로 얘기를 또 네. 다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런 식의 보고서는 처음 본 것 같은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보니까 뭐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좀 고평가가 됐다. 지주사는 보통 보유 가치에 대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네. 할인된 가치가 측정이 되는데 할인율이 에코프로는 없고 오히려 20%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게 좀 문제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 애널리스트 분이 네. 과거 2월 달에도 똑같은 레포트를 쓰셨었고 1월 달에도 이분이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대한 레포트를 계속 써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준을 가지고 갔었던 것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 대비 할인율이 30%에서 한 70%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할인율이 30%까지 올라왔다. 최소한의 할인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이에 대한 시그널을 들이대 조금 조심 매매를 하자는 말씀을 2월 달에는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 발표됐던 것은 이제 중립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매도 사인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립 의견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됐던 것은 바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인율을 매겨왔고 지금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붙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주사는 지금까지는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는 붙어 있던 지주사는 없다라는 것이 기준이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에코프로가 보유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수산 리튬에 대한 임가공업을 시행을 하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이 우리가 또 여기에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전구체 사업을 또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두 가지 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치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분적인 가치만을 따져버린다면 실질적으로 미래나노텍이라든지 또는 금양, 대보마그네틱, 강원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사실.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 포스코 엠텍 대표이사분이 출연을 하셔가지고도 얘기를 하셨던 것이 본인들은 철강 포장업을 하는 회사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리튬 호수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금까지 포스코 그룹을 움직였던 기업이 바로 포스코 엠텍이에요. 하지만 이 리튬 호수에 대한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심지어 포스코 홀딩스 얘기하는 것은 리튬 사업과 폐배터리 사업은 우리가 상장시키지 않겠다. 현재까지 상장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발표까지 했지만 불구하고 지금 포스코 엠텍은 강한 랠리를 현재까지 펼쳐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분 가치가 낮지만 시장은 그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는 양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럼 앞으로도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현재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나머지 절반을 결국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된다면 국내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2년 뒤 그림을 현재 시장은 그리고 있다고 봐요. 물론 여기에서 적극적 매수 사인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고점을 단언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도 2차 전지인데 바이오 섹터도 오늘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던 네네. 모양입니다. 바이든이 암 사망률을 5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조 바이든이죠. 네.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보 바이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사망을 했었죠. 사실 조 바이든이 사실 이 정치적인 구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12선을 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가장 아쉬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민영의료 보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항상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혀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의료보험을 뜯어고치겠다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좀 간절을 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꺼냈던 것이 이제 암 문샷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네. 사실 이번에 처음 얘기를 꺼냈던 것은 아니에요. 2022년도 9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를 해왔었고 이번에는 이 암 대응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꺼내 들었던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를 좀 보이고는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아직까지 인류에 의해서 정복되지 못했던 질병이 바로 이 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임상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면 90% 이상이 항암제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에서에 대한 이런 진출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것이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대신에 조금 숨겨진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바이오에 대한 사업도 자국으로 끌어당겨서 자국 내에서 바이오와 전기차와 2차 전지와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 집약적인 사업을 미국 내에서 모두 다 생산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도 저는 이번에 밝혔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바이오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미국 암학회가 또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 수출 계약 뭐 많이 맺어지고 그러던데 이번에 좀 기대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 앵커님하고 저하고 곧장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죠? 뭐 처음부터는 존댓말 하고 나중에 형 동생 하다 보면 이제 술도 한잔 하고 나중에는 그래 뭐 좋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건데 네. 우리가 이 암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장 처음 만났는데 손부터 잡으면 요즘은 이상한 취급받듯이 네.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사실 화상으로 학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 이전에 한번 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번 만나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 세 번 만나서 가격적인 부분을 협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이번부터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먼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 우리 2023년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 관련해서 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것이 AACR과 ASCO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AACR 같은 경우에는 암학회라고 해서 우리 임상 2상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하는 곳이고 예. 우리가 이제 그 밑에 ASCO 같은 경우에는 임상 종양학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양학회는 뭐냐면 2상 이상부터 2상과 3상 정도에 대한 암에 대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미팅을 하는 곳이 바로 이 ASCO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이런 암에 대한 부분은 6월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6월 달에 이제 미국의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에 대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트렌드적인 제약 바이오는 뭔가를 얘기하는 또 자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겠죠. 그런 행사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올해 후반기 정도에는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대신 지금은 우리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제약바이오로 보면 이 대마불사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만큼 기대감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초격차 투자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오전에 이제 관련주들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오후 들어서는 조금 뭐 주춤한 모습 보였거든요. 요 OLED 이슈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건지 좀 어떤지 전망을 해주시자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항상 높습니다. 뭐 매분마다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마이크로 LED에 대한 이슈가 좀 잠깐 됐다가 테마성으로 빠져버리고 뭐 XR 기기 이슈가 됐다가 또 테마성으로 빠져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가 되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현재 약 4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약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답이 벌써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중무역이 회복해야지만 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버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투자를 해서 지금 상황으로 기술적인 초격차로 중국에 대한 시장 자체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초격차가 아무리 나더라도 우리가 마이크로 LED를 섣불리 상용화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거든요. 그럼 이 디스플레이가 좋은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이미 LED 이상급으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 화소를 눈으로 구분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 LED가 좋은 거다. OLED가 훨씬 더 좋지만 그런 기술적인 격차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따지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현재에 대한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기엔 조금 힘든 상황이 계속 연출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수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 더
이런 수입에 대한 부분을 유화적으로 풀어준다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부도 계속해서 뭐 투자 지원 계획 네.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뭐 또 좋은 소식이 계속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시원하게 좀 단비가 내려서 뭐 산불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말끔하게 좀 해소가 된 것 같죠.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좀 불안한 마음들 가지시겠지만 어쩌면 뭐 물가며 긴축이며 답답한 이 박스권 장세며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주마와 함께 용감하게 마주하시죠.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